신화의 세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올림포스의 신들에 대해 다룹니다. 그중에서 자식 세대에 해당하는 신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기엔 젊은 미남인 아폴론에서부터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등장합니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들의 전령사 헤르메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도 그리스 신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들이죠. 오늘은 이런 젊은 신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각 신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의 세계 서양 신화 부분을 맡은 강대진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올림푸스의 12신 중에서 혹은 12 이상의 신들 중에서 그 부모 세대에 속하는 신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세대의 신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봤던 도표를 먼저 다시 보도록 하죠. 저기 부모 세대의 신이 저렇게 세 쌍이 있고요. 또 레토가 하나 딸려 있죠. 자식 세대에 또 세 쌍을 저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뭐 약간 여러분들이 의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선 맨 위에 있는 아폴론입니다. 이 아폴론은 아르테미스와 더불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레토인데요. 올림포스의 그 자식 세대의 신들은 아버지가 전부 제우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폴론이라고 할 때 그냥 그 이름을 쓰지 않고요. 문학작품 같은 데서 레토의 아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폴론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신화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거 다 기억하려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외우시면은 사실 뭐 별거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우선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굉장히 젊고 잘생긴 사람이 사실은 신인데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 왼손에 있는 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활입니다. 활 지금 이 가운데 부분만 남았고요. 오른손을 시위를 지금 이렇게 당기고 탁 놓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저거 복원한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아폴론은 항상 젊은이로 묘사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폴론은 자기가 젊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를 돌보는 신이고요. 항상 활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활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줄을 당겨가지고 묶은 거죠. 똑같은 게 리라가 있습니다. 리라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줄을 당겨서 묶은 건데 활이나 리라 아니면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젊은이 신이고 활을 가진 신이고 음악의 신이고 또 체육의 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론의 활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쏴서 맞추면은 맞은 사람이 병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병 주는 사람이 또 약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치료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폴론이 태양신하고 일치가 됐는데요. 태양신도 하늘 위에서 이렇게 쏘죠. 화살을. 그래서 원래는 다른 신이었지만 같은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의 숭배 중심지는 히랍의 델포이라는 지역인데요. 처음에 아폴론이 태어나서 그 델포이를 차지할 때도 이 활을 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델포이의 맨 처음에 그 피톤이라는 뱀이 있었습니다. 피톤 지금 비단뱀, 비단이 그 실크가 아니라요. 피톤에서 나온 말이에요. 피톤을 비슷하게 비단 이렇게 써가지고 비단뱀이 된 건데 거기 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활로 쏴가지고 제압하고 그 델포이를 차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 델포이는 사람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면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신탁소였거든요. 그래서 아폴론은 신탁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폴론 숭배하는 데가 델포이 말고도 그 에게해 가운데 있는 델로스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폴론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도 델로스 동맹이라는 말을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섬은 원래 바다에 떠다니는 섬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레토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헤라가 막 질투를 해요. 레토가 제우스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땅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아이 낳을 자리를 주지 않는데 이 델로스는 떠다니는 섬이니까 이 위치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겁 없이 자기한테 와서 아이를 낳으라 그래갖고 그 델로스는 고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아폴론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레토가 처음에 태어날 때, 레토가 아이를 낳을 때 헤라가 그 아이를 못 낳게 출산의 여신을 안 보내줘가지고 먼저 그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르테미스한테 출산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말하자면 쌍둥이 동생인 아폴론을 태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 나무를 붙잡고 레토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저거는 출산의 여신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진통을 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델로스에 가면은 저걸 기념해서 종려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지금 레토 뒤에 있는 여신이 출산의 여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폴로는 항상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굉장히 미남인데요. 연애는 잘 못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담이 다프네라는 여자를 쫓아가다 실패한 건데요. 이 다프네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소녀여가지고 굉장히 멋진 총각이 쫓아오는데도 막 도망가다가 결국에 잡히게 되니까 나를 어떻게 좀 다른 걸로 변화시켜달라 그래갖고 월계수로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월계수가 나중에 그 아폴론의 나무가 된 걸로 아주 또 유명합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베르니 조각 작품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약간 희미합니다만 여자는 입을 막 벌리고 공포에 질려 있고요. 남자는 만족스럽게 드디어 잡았다 그러고 잡고 있어요. 근데 딴 데는 다 안 변하는데 손끝에서 막 나뭇가지가 새로 나오고 지금 다리에도 나무 껍질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아폴론은 이 정도로 됐고요. 아폴론의 쌍둥이 자매인 아르테미스를 보시겠습니다. 요 여신은 그 처녀신이고요. 사냥의 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활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사냥꾼이면 이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또 어린 짐승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보호하고요. 조금 아까 그 아이 낳는 기능을 도와준다 그랬죠? 어린이 보호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활과 화살을 들고 뛰어다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애 낳고 직접 애를 낳고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항상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 히랍의 그 서부 해안, 히랍 아니고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에페소스라는 지역에서 섬겨지던 아르테미스 상인데요. 가슴에 젖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이고 생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섬겨진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여자들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남자들한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는 아폴론의 화살이거든요. 그런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니옵의 자식들을 죽였을 때입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시면요. 여기 지금 남자 신 앞에 하나 있고 여신이 뒤에서 이렇게 활을 하나 이렇게 꺼내고 있죠. 밑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고요. 니오베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12 혹은 14이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막 잘생기고 굉장히 훌륭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레토보다도 더 낫다. 레토도 자식들이 훌륭하지만은 겨우 둘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자식이 많고 다 훌륭하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항상 벌을 받는 걸로 돼 있죠. 그래갖고 저 레토가 화가 나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아폴론이 활로 쏴서 죽이고 여자들은 전부 아르테미스가 쏴서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는 굉장히 야성적인 여신이기 때문에 연애담이 없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거기 관련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악타이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르테미스와 그를 따르는 다른 처녀들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우연히 갔다가 목욕하는 장면을 봐가지고 사슴으로 변해서 자기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티치아노 그림인데요. 좀 컴컴합니다만 저 오른쪽 끝에 상반신이 지금 사슴으로 변해가지고 사람 팔이 아직 있죠? 사냥개에게 물리고 있고요. 여기 여신이 그냥 개만 동원한 게 아니라 직접 이 화살을 가지고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신하고 마주친 것, 갑자기 성스러운 것과 마주쳤을 때 어떤 재난을 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두 신 지나갔고요. 다음으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신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고 뛰어나온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여신이면서도 남성적인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옷감 짜는 기술의 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옷감 짜는 기능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기술을 다 관장하는 그러한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파이스토스하고 같이 잘 섬겨지고요, 동시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 거기 아테네 여신이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여신은 나중에 트로이아 목마를 만드는 데도 관여하는데요. 아테네 여신이 그 말 입에 물리는 재갈을 발명했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시간에 벨레로폰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여신은 그림이나 조각에 보면은 항상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거의 언제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요. 여기 무슨 쇼를 두르고 있는데 거기 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거 아이기스라는 건데 그거 방패처럼 방어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흔들면은 상대방이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게도 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팔에 이렇게 방패 띠만 있고 방패는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을 이렇게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 여신은 처녀신이기 때문에요. 아테네한테도 연애담은 없고요. 일종의 양자를 얻게 된 얘기는 있습니다. 아까 헤파이스토스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아테네가. 근데 헤파이스토스가 어느 날 아테네한테 조금 마음을 품어가지고 성급하게 달려들다가 씨앗을 땅에다 흘려서 그 땅에서 아이가 생겨났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에릭토니오스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하반신이 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 에릭토니오스도 하반신만 뱀이었거나 아니면은 전체가 다 뱀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여신이 어떤 유모들한테 맡겼는데 상자에 담아두고 열어보지 말라는데 나중에 열어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미치고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뱀 아기가 도망쳐가지고 아테나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으로 숨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 시대에도 거기서 신성한 뱀을 길렀습니다. 그 신전에서.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때 보니까 갑자기 뱀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사람들도 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전부 피난을 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요거 아테나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모셔놨던 그거를 그냥 모사한 겁니다. 옛날엔 금과 상아를 써가지고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냥 대리석으로 대충 깎은 겁니다. 저기 우리가 볼 때 왼쪽에 그 니케상이 있죠? 날개 달린 여신상이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저 방패가 있고 거기 방패 받침으로 뭐 구불구불한 게 있는데 그게 뱀입니다. 그래서 아테나이에 있었던 그 뱀을 저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저게 에릭토니오스 그 뱀 아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 얘기는 그 아테네하고 헤파이스토스하고 같이 섬겨지던 기술의 신이기 때문에 둘을 어떻게 짝지어 보려고 생겨난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이 신은 불과 대장간의 신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헤라가 혼자서 낳았다는 설도 있고요. 그냥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 태어났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은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딴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쉽게 하는데 다리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대장장이질을 해라.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 다리 저는 사람이 대장장이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는 보통 아프로디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리아스라는 서사시에 보면은 거기는 카리스라는 여신이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아함이라는 뜻인데요. 헤파이스토스가 물건만 만들면은 항상 우아하기 때문에 그런 여신이 배당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아프로디테라는 그러한 설은 히랍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못생긴 남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신하고 짝이 되고요. 그리고 요 사람이 요 신이 가장 기술이 좋다는 것도 그렇죠. 가장 몸이 불편한 신이 가장 재주가 좋다. 이것도 히랍 사람들의 균형 감각을 하나가 모자라면 다른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벨라스케스 그림인데 그 가운데 지금 한쪽으로 어깨가 굽어진 것 같죠? 헤파이스토스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요. 왼쪽에 굉장히 빛나는 사람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은 하늘의 눈이기 때문에 태양은 하늘의 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바람 피우는 거를 지금 일러 바치러 온 그걸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저 헤파이스토스는 하늘에서 땅으로 두 번이나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헤라가 나와가지고 애가 못생겼으니까 혹은 다리를 저니까 하늘에서 던져버렸다는 거고요. 또 한 번은 헤라하고 제우스하고 서로 싸우는데 거기 끼어들었다가 아버지가 밀쳐가지고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인간이 처음으로 사용한 철이 운석에 포함되어 있는 운철이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철을 다루는 그 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이야기가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는 불의 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화산하고 연관이 돼서요. 대개는 시칠리아에 있는 아이트나 화산에서 퀴클롭스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물건, 특히 제우스의 벼락 같은 거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헤파이스토스는 거의 언제나 불집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리가 발목이 뒤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요. 요거는 그 헤라가 하늘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헤라한테 보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화해를 해서 이제 지금 가는 장면인데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 디오니소스 신이 술 먹여 가지고 취하게 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그래도 불집게를 들고 있고요. 다른 그림 보시면은 요것도 앞에서 디오니소스 신이 술을 가지고 저 술잔 들고 이렇게 유인을 하고 거기 가고 있는데 발목이 뒤로 저렇게 돌아가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프로디테를 보시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이제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첫 시간에 했었고요. 이 아프로디테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의 신으로서 사랑이 가지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속임수, 유혹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들이 판도라라는 여자한테 부여했던 속성과 같은 건데요. 사실상 아프로디테는 인간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러니까 히랍 신들은 인간을 모방해서 거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매력을 아주 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프로디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아프로디테는 머리에 대개 이렇게 관을 아름다운 관을 쓰고 있고요. 대개는 옆에 날개 달린 에로스들이 딸려 있고 많은 경우에 가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드러낸 여신을 보시면은 아프로디테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자, 에로스와 함께 있는 아프로디테를 하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아프로디테입니다. 그 어깨 위에 에로스가 그려져 있죠. 근데 상당히 좀 아기처럼 그려지지 않고 꽤 어른처럼 그려져 있죠. 히랍 옛날에 그리는 방식이 저랬습니다. 그냥 아기 그릴 때 어른을 약간 그냥 신체 비율은 그대로 해가지고 작게 그리고 저기 그 다음에는 아레스를 보시겠습니다. 전쟁의 신인데요. 이 아레스는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 난 몇 안 되는 그 사이에 자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 몇 안 되는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레스에게는 별 얘기가 없고요. 그냥 아프로디테하고 바람 폈다는 얘기 하나 정도입니다. 그거는 이 아레스가 히랍 신들 중에서 가장 덜 사람 모습을 갖춘 가장 덜 인격화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은 전쟁에서 발휘되는 폭력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아레스는 히랍 북쪽에 조금 야만적인 땅인 트라키아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출신지를 보면 이 신이 왜 그렇게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이 약간 히랍 그 신들 사이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 중심지 출신이 아니라 좀 구석 출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림이나 조각에 보면 이 신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투구 쓰고 방패 들고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스는 로마에서는 마르스라는 이름으로 섬겨지는데요. 마르스가 그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화성이죠. 그래서 그 화성에 위성이 2개가 있는데 그 위성에 아레스의 자식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레스는 전쟁터에 나타날 때 공포와 그 두려움을 데리고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뭐 공포나 두려움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히라버로 데이모스하고 포보스라 그러는데 그 화성에 딸려 있는 그 찌그러진 감자처럼 생긴 2개의 위성에 그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뭐 미움받는 게 아니라 조금 잘생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티첼리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아레스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는 아프로디테가 있고 오른쪽에 아레스가 이렇게 노곤하게 몸을 젖히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구하고 이 무기를 가지고 사티로스들이 장난을 치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티로스는 막 귀에다가 나팔도 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게 그 유명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바람 피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게 아레스가 관련된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건데요. 헤파이스토스가 일하러 간 사이에 몰래 만나러 갔다가 사실 헤파이스토스가 태양신이 일러 바쳐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놨다가 둘이 있을 때 그물로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여러 신들을 불러다 구경을 시켜가지고요. 거기서 챙피를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연애 사건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 히라빈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랑의 신이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의 신하고 서로 짝이 됐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자, 다음으로 헤르메스입니다. 보통 이 헤르메스라는 이름은 돌무더기라는 뜻의 헤르마에서 온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민간 어원설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헤르메스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히랍에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선앙당 앞에 이렇게 돌무더기 있죠? 그것처럼 히랍에도 그런 돌무더기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경계, 마을과 마을을 나누는 경계에 그런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도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 양치기.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전령도 있고 상인도 있고 거지, 도둑, 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 자신이 이 헤르메스 도둑의 신이죠. 자기도 도둑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우스의 힘줄이 다 끊겼을 때 그 힘줄을 몰래 훔쳐다가 도로 붙여주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태어나자마자 아폴론의 소들을 훔친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보통 올림포스 신들의 전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령 지팡이, 나그네 모자 혹은 날개 달린 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날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사이트들에 날개 모자도 나오고 때때로 무슨 타이어 광고 같은데 날개 신발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신은 신들하고 사람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승하고 저승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혼 인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래서 로마에서 검투사 시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쓰러지면은 이 헤르메스 분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달군 쇠꼬챙이로 이렇게 찔러본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이 헤르메스가 영혼 인도자이기 때문에 저승에 데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승 가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헤르메스가 대개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지금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에 날개 모자가 있고요. 손에는 그 전령 지팡이고 밑에 날개가 발목에 달려 있죠. 그리고 발끝으로 서 있는데요. 지금 바람의 신이 머리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볼을 부풀려서 바람을 후 불고 있는데 그 바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곰브리치라는 그 서양 미술 작가가 굉장히 칭찬했던 조반니 다 볼로냐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자, 이 헤르메스의 어머니는 아틀라스의 딸인 마이아입니다. 이 이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문학 작품에서 헤르메스 그러지 않고 마이아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헤르메스가 이오를 감시하던 아르고스를 죽였다는 얘기했는데 이 헤르메스는 본래는 그렇게 험악한 신은 아니고요. 대체로 성격이 온화하고 장난을 좀 잘 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가 바람 피우다 잡힌데 딴 신들은 와가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다 개탄을 하는데 헤르메스는 그러지 않고 야, 나 저것보다 더 창피를 당해도 좋으니까 저 옆에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두 신 사이에 그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존재는 이름부터 헤르메스하고 아프로디테를 합친 그런 이름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보시겠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히랍 신들 중에서 좀 늦게 등장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도 히랍 북쪽에서 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글자판이 옛날 문자로 되어 있는 게 발견되는 걸로 봐서 아마 청동기 시대부터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세멜레거든요. 이 세멜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헤라가 꼬셔가지고 그만 제우스의 본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제우스가 천둥, 번개, 벼락을 동반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타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얼른 뱃속에 있는 아기를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에 심었대요. 그래서 달이 차니까 아기가 그 허벅지에서 솟아나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여자 몸속에 있었다가 또 나중에 남자 몸을 타고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저기 제우스가 머리에 막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있고요. 여자가 하나 누워 있는데 사실 좀 안 보이는데 허리에 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세멜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보통 실레노스라는 노인이 받아가지고 기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좀 중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쁘장하게 그렇게 수염도 없이 보통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대개 머리에 담쟁이 덩굴을 두르고요. 그리고 손에는 칸타로스라는 술잔을 들고 있고요. 또 몸에는 표범 가죽을 두르고 그리고 커다란 솔방울 장식이 있는 튀르소스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어디 튀르소스는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자, 술잔이 있고 표범 가죽 그리고 담쟁이 관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처음 받아들여질 때 상당한 저항을 겪었는데요. 디오니소스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막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질서를 존중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을 하다가 정치 지도자들이 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펜테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가혹한 벌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펜테우스는 사실은 그 디오니소스하고는 사촌간입니다.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우에가 세멜레하고 자매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막 어머니하고 이모들이 미쳐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를 여자 옷을 입고 자기도 가서 염탐하다 들켜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인 줄 모르고 사자인 줄 알고 막 찢어 죽여가지고 그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여자들이 머리에 관을 두르고 팔, 다리 하나씩 들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디오니소스가 그 숭배자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비이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안 배운 존재 중에 신들의 전령인 이리스라는 여신하고 또 청춘의 여신인 헤베가 올림포스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걸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림포스 신들 중에서 젊은 세대 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페르세우스와 테세우스 같은 히라브 영웅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